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저를 볼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임과 보여지지 않음 속에서도 그 갭 속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시그널이 작동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런 멋진 토론회 장에 초대해 주신 한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저는 한의학을 전공했습니다. 한의학을 전공했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의학을 공부를 하면서 죽음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러면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여전히 환자들에 대한 그 증상은 의학적 용어로 포획될 수 없는 그 너머의 어떤 진실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공부한 것은 동양철학적 관점에서 철학을 공부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 철학을 공부하게 된 것은 그 증상은 환자가 스스로가 자신의 증상 자신 어떤 관점, 어떤 화해가 되어지고 또는 어떻게 억압적 기제가 작동이 되어서 또 다른 증상을 우리 마음에 표현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의 인식적 태도라든지 관점이라든지 이런 의식의 반응이 곧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의학적 코드로 또 병명 코드나 DSM-5의 코드나 이런 쪽으로 그냥 이해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철학을 공부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발표되어질 이 주제는 의학적, 생물학적인, 신체학적인 증상에서 또는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기보다는 인문학 정신, 인문의 정신으로 또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갱신을 하고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것이 생명윤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 윤리적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확신 갖고 있는 어떤 그 윤리적 관점, 확신이라고 하는 그 확정성 때문에 과도한 맹신과 과도한 어떤 그 집착은 생명윤리에 반하는 극점에 이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부단히 우리가 생명윤리의 담지자가 된다면 끊임없이 우리가 확정되고 확신되어지는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판단 중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세야말로 생명윤리에 대한 윤리적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한테 주신 사와 사자에 대한 사회적 성찰, 특히 이 사후 시신 기증 및 활용을 중심으로 이 주제를 저한테 주셨을 때, 굉장히 지금, 굉장히 좀 저한테 당황스러웠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제 심리적 동기에는 몇 가지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와 사자에 대한 사회적 성찰 자체가, 관찰자 시점에서 객관적 제3자의 관점에서 어떤 대상을 바라본다는 그런 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의학적인 태도가 되든 아니면 과학적 태도가 되든 일단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객관적 기준을 바라보려고 한다면 제3자의 관찰적 시점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겠죠. 특히 또 그것이 사후 시신 기증,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이 그 시신을 바라보는 환자를 바라보는 관찰자 입장에서의 주어진 주제였다는 거죠. 근데 과연 이런 주제가 과연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합당한 그러한 태도인가에 대한 저 자신의 그 성찰이 먼저 됐었습니다. 저 자신마저도 사자나 죽음이나 죽은 자에 대한 태도가 내가 그가 되지 못하고 우리는 다분히 그를 나 자신과 관계없는, 물론 관계가 있겠죠. 바라보는 대상으로서 존재는 분명히 있는 거니까. 단순히 나와 분리되어져 있는 객관적 대상으로서 바라본다는 이 성찰이 과연 장기 기증 활용과 시신 기증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어지고 앞으로 장기 기증이 활성화되려면 우리 문화적 죽음학에 대한 문화적 담론이나 열려있는 장기 기증에 대한 담론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런 태도가 과연 온당한 태도인가에 대한 반성적 그런 기점이 저한테 먼저 일어났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이현아 선생님이신지 아니면 어떤 선생님이 주제를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바꿀 수 있었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이 주제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바로 우리들 현재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대상을 바라보는 이 우리들의 관점의 인식 태도에서부터 출발되지 않고 또다시 어떤 대상적인 어떤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그것마저 우리의 담론조차 마저도 대상화돼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대상의 주관적 경험과 대상이 서로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루고자 한 내용은 PPT로 할까 아니면 논문으로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 논의가 이 발화자, 즉 발표하는 사람의 숨어져 있는 의도나 또는 인과적인 로직에 대한 어떤 성찰이나 이것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지고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으려면 일회성의 어떤 PPT로 끝내기보다는 또 PPT라고 하는 것은 행간에서 떨어지는 격절되어진 부분이 많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다면 저의 모순이나 한계나 또는 맹점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의 논의가 더 생명윤리의 윤리가 될 수 있는 지점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지향적 계기가 되지 않는가는 그런 반성에서 저의 모순된 글일 수 있고 한계가 있는 글이지만 텍스트 그대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 PPT라면 굉장히 눈에 좀 시원하기도 하고 또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우악스럽게도 이렇게 11쪽에 해당되어지는 문장 그대로를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공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공유하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 행간에서 떨어질 수 있는 부분, 놓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열린 시각으로 또 조금 힘들지만 같이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 한 50분 정도 들어가면 오히려 그 너머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서로가 놓칠 발화자와 엄표된 이 행위 차이에서 놓쳐질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거머쥘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논문 형태로 이제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드린 것은 과학자라든지 의사의 입장이 아니라 인문학자로서 또 죽음학자로서 사나톨로지스트라는 게 뭐 죽음학자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죽음을 공부하는 학자, 이게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의 인문 정신으로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옵트인 방식이죠. 그러니까 장기 기증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문화를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여지지 않는 많은 장기 기증자들이라든지 우리도 언젠가 장기 기증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런 보여지지 않는 많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그런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어떤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인문정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학적 용어를 다분히 이제 인문정신으로 전후해서 설명한 방식으로 글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걸 전제 두고서 제가 이제 발표하게 되는 관점은 만약 우리가 이제 이런 앞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와 사자에 대한 사회적 성찰이 객관적 대상 관찰자 입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관찰자가 아니라 그가 되어보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기증 제공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서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문화, 그러한 담론, 그러한 어떤 그 관점의 이해가 궁극적으로 옵트인 방식으로서 또는 옵트 아웃 추정 동의죠. 추정적 동의에 의한 그런 문화로서도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출발점이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1번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위에 관찰자의 이 주제에 대한 관찰자 시점의 제목을 언젠가 틀렸네 벌써 오토나스 언젠가 죽을 맞이하게 될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가 있다. 만약 내가 시신이라면 나는 내 몸의 장기가 어떻게 활용되기를 바랄까. 이 입장이죠. 관찰자 입장에서 제공자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태도, 이것이 그가 되어 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가
이런 입장 전해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장기가 기증되어지는 그런 운동과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활용될 수 있는 기준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활용의 기준도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 가지 생명윤리의 어떤 IRB의 그 원칙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그 하나씩 살펴다 보면은 복잡하고 많이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익적인 관점에서 이해자의 입장에서 또 달라 미끄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미끄러지는 지점을 넘어갈 수 있는 지점은 결국은 어떤 기준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그의 입장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런 그 미끄러진 부분을 지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바로 만약 내가 시신이라면 이것이 바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그 세계적으로 장기 기증에 대한 논의 방식을 집약해 보면요, 두 가지로 이제 집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옵트인 방식인데, 이건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죠. 그러니까 이미 서명이 된 그러한 동의를 말합니다. 하나는 옵트아웃 방식입니다. 추정된 동의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런 동의에는 이미 이런 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보, 이건 뭐 좀 밀이나 벤담이 말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의 그런 정신과 밀집한 기초 위에서 이제 성립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 공리주의적 관점이라고 제가 그냥 섣불리 얘기를 하면은 좀 이게 뜨악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오늘날 우리가 이제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어떤 그 행정이나 또는 이런 생명윤리의 정신은 결국은 칸트의 절대윤리와 또는 절대윤리 우리는 보통 동기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또 결과주의는 바로 공리주의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또 옵트아웃과 옵트인 방식은 결국 공리주의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과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하는 그 부분은 거기에서 성립되는 부분은 뭐 우리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 부분은 바로 장기 기증에 대한 첫 번째 부분이 첫 번째 문제, 자칫 시신 소유의 권리를 지니고 있는 사자나 유가족, 법적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관찰자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경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생명윤리의 또 다른 어떤 윤리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부분. 이것이 이제 또 다른 생명윤리에 대한 정당성이나 합리성을 찾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지금까지 장기 기증이라고 하는 어떤 사건에서만 그 강화되다 보니까 장기 기증자들에 대한 유가족에 대한 애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다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저 입장은 장기 기증에 대한 패티시적인 어떤 물신화보다도 오히려 그것을 가능하게 한 유가족들에 대한 애도가 어떻게 하면 더 세밀하게 다뤄질 수 있는가가 결국 궁극적으로 옵트인 방식으로 또 옵트아웃 방식의 장기 기증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을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기 기증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유가족들에 대한 애도와 배려가 먼저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인간애에 대한 확인의 실천이고, 결국 애도는 시신의 정신적 가치를 재구성해서 인간다움을 부여하는 행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가 장기라고 하는 또 시신이라는 부분에 명예라든지 가치가 없는 게 아니죠. 권리가 없는 게 아니죠. 오히려 시신에 대한 권리, 시신에 대한 가치, 시신에 대한 명예는 오늘 우리가 또다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가 되어 봄으로써 그것을 살려내는 것에서 진정한 애도가 되어지고 그 애도의 문화 속에서 장기 기증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뒤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부관 참시라는 게 있었죠. 옛날에 이제
죽은 사람을, 무덤에 있는 사람을 다시 파내서 목을 친다든지 시체를 해부해서 저작거리에 다시 달린다든지 이런 무관참시의 극형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신에게도 옛날 우리 습관적 외상적 기억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장기라든지 시신에 대해서 함부로 손을 대거나 함부로 훼손을 하는 것 자체는 부모에 대한 불효고, 또 이제 시신에게도 그러한 명예적인 거, 명예를 박탈하거나 또는 애도자에 대한 남아있는 삼절면한다는 거죠. 남아있는 자들에게 비탄마저도, 슬퍼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박탈하는, 그것이 바로 부관참시의 제도이죠. 자칫하면 어떻게 현대판 부관참시는 그건 없느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그건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징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유가족들에 대한 배려, 이해, 우리가 어떻게 그가 되어져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시신에 대한 충분한 애도와 배려, 그리고 그들에 대한 명예와 가치와 권리를 그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전해서 이렇게 되살려낼 수 있을 때 장기징이 활성화는 물 흐르듯이 갈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넘어가면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윤리학에 특히 이런 인간다움에 대한 부분, 환자 유가족은 슬픔 가운데 오히려 이런 애도가 됐을 때, 인간다움을 시신에 부여했을 때 환자 유족들은 슬픔 가운데 존엄한 위로가 되어지는 거죠. 존엄한 위로. 저는 가끔 이제 예전에 우리 세월호 사건에서도 민철이 아빠가 민철이를 시신 못 찾다 일주일 만에 찾았죠. 일주일 일단 찾았고 또 장례를 치른 상태에서 충분한 신이 돼야 되는데 이분은 다시 폐모팡에 다시 달려가더라고요. 달려가서 미처 찾지 못한 시신의 그 학생의 부모 옆에 곁을 지키면서 그를 위로하고 그와 함께 아픔을 나누는 장면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가 충분한 위로와 충분한 애도와 배려가 되었을 때 그의 슬픔은 오히려 수동적으로 위로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 슬픔을 통해서 타자에게로 다가갈 수 있는 의연한 존엄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체로 이제 거듭나게 되어진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언제든 우리 자신도 시신 기증자가 될 수가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선연한 결단이 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신과 유가족들에 대한 애도와 배려가 궁극적으로 그가 곧 내 모습이고 나도 곧 그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서로의 배려와 이해가 결국은 이런 장기징 활성화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이제 그 윤리적 부분은 우리 윤리적 이론은 이 충서지도라고 하는 논어에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 충서, 이게 타자에 대한 배려나 이해는, 용서는 서에 대한 타자의 공감이죠. 공감은 먼저 내 자신에 대한 내면적 선언적 본성에서부터 이게 촉발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자한테 가기 위해서는, 타자의 공감이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 대한 내 존재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의식과 존재 상태가 내가 있는지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자기 점검이 먼저 선제돼야 된다는 거죠. 마치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내 몸 사랑함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명구가 있습니다. 결국 이웃 사랑에 대한 출발은 내 자신에 대한 점검과 내 자신의 배려와 내 자신에 대한 신의적 어떤 그 성찰을 통해서, 그런 이해를 통해서 우리 타자에게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 현대의 어떤 서구 윤리에 기반한 이런 자율성이나 또는 정의 또는 배분에 대한 부분 또는 손상 금지에 대한 이런 어떤 윤리 제도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해? 단순히 바깥 사회적 제도만에서 맥킨타이어의 어떤 성형 윤리의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자기 자신 내면의 우리 자신의 성찰에부터 우리의 인식에서도 출발하는 것이 어떤 성형 윤리의 출발점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건 이제 이 동양학에서 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윤리라는 개념이, 생명윤리에서 윤리라는 개념이 한자가 의미하듯이 사람과 사람이 함께 교감되어 크게
크게 굴러간 이치란 뜻이죠. 윤자가 이게 굴을 윤자지요. 그러니까 바퀴가 굴러가듯이 서로 너와 너의 마음, 나의 마음 이런 것들이 서로 교감되어서 소통이 되어지는 원리. 그것은 결국은 공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 그래서 이런 이론에 기반해서 에도라고 하는 시신에 대한 정신 가치의 재구성에 대한 출발점이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와 공감에서부터 출발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고요. 일단 그렇다면 이런 옵트인 방식과 옵트아웃 방식을 발생할 수 있는 자의적 해소로서 한계와 장기 기증에 대한 애도의 문제를 지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의 문제이죠. 그래서 4번에서는 제가 사물을 판단하는 1차 행위는 바로 관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본다는 관점은 결국은 하나의 사물 그 자체가 아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 언어, 문자에 의해서 포획된 것만이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물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방식으로만 그를 바라본다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제가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유홍준 교수의 우리 문화유산 답작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첫 페이지를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게 제문이죠. 제사에게 어떤 말이 적혀 있냐면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러니까 모르면 안 보인다는 거죠. 똑같은 산, 똑같은 들, 똑같은 돌멩이, 똑같은 무덤인데도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그 무덤이, 그 돌덩이가, 그 시신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 대상이 나한테 보여질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어떤 공감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이라고 하는 어떤 생명윤리의 이론조차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해한 것만, 우리의 언어 포획된 것만이 기준이 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어떤 바라보는 이 언어, 시신, 이런 문자가 진정한 객관성을 확보를 하려면 결국 우리는 판단 중지, 이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확정된 확신에 대한 판단을 끊임없이 중재하고 고려하는 일이 윤리적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판단 중지란 말이, 테라피란 말도 그렇죠. 테라피라는 것은 원래 라틴어로 치료한 말 대신에 환자를 섬기다, 주인을 섬기다라는 의미처럼 우리가 똑같은 사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가 모시는 그런 태도로서의 어떤 관점의 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논어에 나오는 이 기옥 이위 일빈, 기옥 달인 이런 것도 굉장히 이런 공감에 대한 우리의 어떤 생명윤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이 사와 죽음감에 대한 성찰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그 부분으로, 그 윤리적 부분을 저는 동양 철학자로서 동양에서는 윤리를 어떻게 바라볼까를 좀 뒤져봤어요. 뒤져봤더니 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저는 보니까 출토 문헌을 보니까 사와 종이 있더라고요. 종. 그리고 명이, 식이 있고 이게 안식할다 실자죠. 쉬다, 스탑, 멈추다. 휴식이라는 뜻도 있죠. 명도 있고 지, 이런 여러 가지 용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밟힌 것은 뭐냐면 중국역에서는 이 사와 종 또는 명을 아주 극명하게 구분합니다. 사는 자연적이고 신체 생각적인 죽음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치가 있다거나 어떤 명예로운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찰자적인 태도에서 비롯되어진 게 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니까 식물이 죽었다,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또는 강아지가 죽었다 할 때 죽었다는 표현은 사죠. 거기는 사람이 죽었다, 강하게 객관적인 관찰에 대한 거기에 어떤 주관적인 경험이 가치가 개입되거나 판단이 없었어요. 단지
신체 생물학적인 죽음, 객관적인 태도에서 자연적이고 신체학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반면에 그게 이제 바로 강아지 죽는다, 사람이 죽는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인간학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그다음 명은 신체 생물학적인 죽음을 넘어 가치론적인 죽음, 의미적인 죽음을 우리는 요즘 종과 명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자가 우리 임종하다고 표현이 임종하다 할 땐 임자가 무슨 임자는 우리가 임박할 임자도 end of life의 dismaking의 그런 어떤 그 극단에 있는 급박한 한 시점에서 임자가 되지만 임종할 때는 죽음을 맞이하다라고 하는 맞이할 임자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임종이라는 개념을 너무 신체 생물학적인 극한의 한 순간적인 지점을 임종이라고 봤는데 중국 학자들, 중국 유학에서는 그런 임종이라도 죽음을 맞이한다. 이 맞이한다 주체성에 대한 가치적 개념에서 이 임종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렇게 종과 명, 인간학적인 본질, 가치 개념, 가치 실현과 목적에 맞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용어로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자도 아침에 도를 들이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체가 덕성과 인륜에 부단한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종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뒤에 고종명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고종명은 이치에 따라, 덕에 따라, 인륜성에 대한 덕을 온전히 실천하다가 죽는 것을 우리는 종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체 생물학적인, 중립적인 제3자의 태도에서 말을 좀 이렇게 판단하는 거 우리는 사라고 이야기한다. 바로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생명윤리가 어떤 관점에서 더 이상 우리가 생명윤리를 담지한 우리의 태도가 그런 객관적 관찰자적인 입장을 넘어서서 그걸 넘어서 그 시신에 대한 유가족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의 성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위로가 되어지고 애도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가 되어서 그의 죽음이 단순한 어떤 죽음이 아니라 사가 아니라 가치와 권리와 존엄한 어떤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전해야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장기 기증에 대한 활성화가 밀집한 죽음 담론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와 종에 대한 부분 사신적인 말씀드렸듯이 고종명에도 이런 표현, 고자는 이제 종명, 고종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마친다는 뜻이죠. 고는 이제 생각해보다, 성찰해보다 이런 뜻인데, 이 고종명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그 앞에 말씀드린 사와 다른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증자는 이런 말을 해요. 재밌는 말인데 군자의 삶은 매일매일이 기일이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일이라는 뜻이 뭡니까? 기일. 제삿날이죠. 제삿날. 그러니까 군자의 삶은 내 자신의 삶은 매일매일이 제삿날이라는 거죠. 바울이 그런 말을 해서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그 뜻이나 이 증자가 말한 군자의 삶은 매일매일 기일이다. 내 삶은 매일매일이 제삿날이야. 창자도 망아, 나를 잃어버린다. 상아, 나를 제사 지낸다는 표현도 있죠. 상아. 붓다도 무아, 나를 없이 한다. 그리스도도 마음을 가난히 한다. 이런 또는 신제란 말도 쓰죠. 장전은 마음을 가지나 마음을 비운다. 허기심 심기복. 노자 같은 경우는 허기심 심기복을 뜻해요. 내 자신의 자아를 비움으로써 그 너머 실제를 채운다 이런 뜻이죠. 결국은 이런 고전 문학에서 고전 철학에서 말하는 이 진정 우리의 삶이 제삿날이라는 것은 없이 하는 방식으로 내 자신을 죽임이라는 방식으로 무던히 내려놓고 무던히 없이 하고 무던히 비우는 부재하는 공백, 내 자신을 공백으로 만들면서 죽음과 함께 사는 삶으로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삶의 실천이 군자의 삶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군자의 일상행위가 매일매일 죽음과 함께 살아가는
우환의식에 있음을 말합니다. 우환의식은 어찌할꼬 하는 연민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인들이 우리 많은 백성들을 봤을 때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있죠. 어찌할꼬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연민의 마음이고 공감의 마음이 된다는 거죠. 이런 연민의 마음, 우환의식이 바로 군자가 지내야 할 실전 덕목이라고 보는 거예요. 많은 덕목을 쌓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함께 살아가는 것. 내가 저들의 삶이, 저들의 아픔이, 저들의 고통이, 저들의 눈물이 저들의 눈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삶, 내 삶으로 전해되어지는, 그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눈물이 내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군자의 삶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많은 그리스도나 붓다나 공자의 삶도 이런 우환의식의 실천의식의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의 죽음과 삶는 실천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도달하는 지점이 바로 득기산 표현이 있어요. 그 죽음에 비로소 그 죽음을 비로소 얻었다는 표현이 이제 그 공영달의 주에 보입니다. 득이라고 하는 것은 얻는다는 뜻도 있지만 득은 덕, 온전한 인륜성의 덕성을 얻는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실천적 죽음을 통해서 내 자신의 가치의 본성이나 덕성이나 인륜적 인류애를 비로소 우리는 얻었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의 다 이루었다는 말도 득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만든 뜻이라죠. 이런 죽음은 단순히 신체의 생물적인 종식이 아니라 죽음은 오히려 다다른 완성이라는 뜻이죠. 완성, 매듭이고 완결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보다 또 더 싫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삶과 죽음 그 너머에 그것을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을 알면서 그 죽음을 넘어가죠. 우리가 안티고네라고 하는 소포클레스의 신화 그 내용이 있죠. 안티고네 같은 경우도 죽을 줄 알면 자신의 운명이 죽을 운명을 알면서도 그것이 나다. 그래서 그 죽음을 향해 가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지금 이 태도는 우리 현대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이분법적이고 뭔가 대성화된 윤리 의식을 지향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제 제3의 논리. 알면서도 그 죽음을 향해 돌진해가는 그 덕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의 가치 어디 있는지를 실천하는 그것에 제3의 생명윤리적 윤리가 나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에 요 말은 바로 맹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문장을 제가 다시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인간에게는 죽음보다도 더 싫은 것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죽음보다 더 싫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싫은 것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오히려 받아들이고 삶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부차게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가능성은 삶과 죽음이냐, 삶이냐 죽음이냐 이분법적 논리를 넘어서 있는 삶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고 죽음보다 더 싫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결하면서라도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그거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 인간의 존재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의 무법적 대별로서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곳에서 진정한 가치,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 어디 있는가를 바라보는 제3의 담론이 우리들한테 요청이 되어지는 이유고요. 거기에 우리는 생명윤리의 윤리 또 장기지의 활성은 어디 있는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 9번째에 보면은 특히 이제 죽음과 죽어감 주제가 사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아까 사와 종을 얘기했고요. 그러면 죽어감이라고 하는 따잉이라는 부분, 데스가 있고요. 이제 따잉이 있죠. 근데 데스는 이미 죽음의 명사 완료형입니다. 그죠? 그리고 따잉은 뭡니까? 생명이 생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는 이 명사형, 완료형으로서의 데스지만 반면에 죽어감은 동사로서 현재 진행형이죠. 살아있다는 거죠.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죽음을 맞이하고 있구나, 그죠? 그리고 호스피스에서도 여전히 죽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는
살아있는 특별한 순간에 접어든 사람이죠. 그래서 다잉은 분명히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쩌고 보면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은 사람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또 여러 이제 문화에서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잉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다잉을 이게 우리는 죽어감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저는 오히려 죽어감을 오히려 죽음을 맞이함으로 번역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것이 이제 새로운 언어의 독법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잉을 죽음 사라고 하는 부분을 명사형이나 또는 어떤 죽어감이라고 하는 제3자의 태도적, 중립적 태도가 아니라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주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죽어감에는 주체가 없잖아요. 죽어간다고 관찰자의 주체는 있을지언정 실제로 죽어가고 있는 죽어가는 사람의 주체는 없죠. 그래서 저는 이 다잉을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실존적인 고민, 아픔, 눈물, 태도가 무엇인가. 다잉을 더 이상 관찰적인 객관적인 사태 분수도 중요하죠.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걸 전제로 하되 그 지향성은 죽음을 맞이함이라고 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주체성을 그에게 돌려야 되는 다시 주체성 살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윤리적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잉을 이 죽어감, 또 죽음을 맞이함, 임종이라고 하는 맞이한다는 임자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사와 사자에 대한 대상화된 객관적 관찰자 시점에서 그의 죽음을 그의 주체적인 죽음으로 회복함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장기기증 활성화의 하나의 어떤 밑받침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한 인간을 이제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연장되는 거라 또 불필요한 연명치료에 육신 생명이 수동적으로 연장되는 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에 다가가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능동적이고 죽음에 다가설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어떤 담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탄생을 했을 때 또 스스로의 의지의 생을 마감한 시간, 장소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담론은 우리의 발화가 아니라 우리가 죽어가는 객관적 기술이 아니라 그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의 선택으로 돌릴 수 있는 담론 이것이야말로 이게 이 장기 기증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인간을 주체성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성이 되어지는 살신성과 같은 그런 태도로 이제 우리가 갈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죽음이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자연을 섭리하는 무릎을 꿇는 일이죠. 이것은 뭐 네이버 사전에 보면은 죽음은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존재를 더 이상 죽음 앞에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자연의 섭리하는 무릎을 꿇는 일이라면 그런 죽음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죽음에 잘 다가설 수 있도록 웰다잉 같은 이런 자연의 섭리에도 불구하고 주체의 자율적 선택과 의지적 결정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 이런 맞이함이라는 이 임에 대한 이 능동적이보다는 능동적으로 피동적이보다는 의지적으로 성격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임에 대한 주체성 회복, 그 셀프 서버넌트라는 말이 있죠. 이게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됨.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한 인간이 더 이상 죽음이란 불가항력적인 사건 앞에 더 이상 수동적이고 피투성의 어떤 객체적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 앞에 죽음 앞에 자기 자신의 결정과 능동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이런 셀프 서버넌티의 어떤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3번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오늘 우리의 그 죽음 아픈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죽음 담론의 특징 중 하나는
주관하는 환자에 대한 기술이 이게 환자 입장이 아닌 이를 바라보는 관찰자 입장에서 기술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담론이 이제 신체 생물학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만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환자를 이미 죽은 자로 처리하거나 그의 주체성마저 피동적 객체를 만들고 있는 우리의 이런 죽음 담론의 인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결국은 죽음 담론에 대한 이 장기적인 활성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16번에서 우린 그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그의 죽음 시신이 그의 것으로 우리의 관찰자 태도가 아니라 그의 것으로 또 그의 권리가 온전히 작동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엄표된 우리가 엄표한 거죠. 죽음의 수동적이고 객체화된 시신을 다마 행위자인 관찰자의 언어로 그들의 그들의 입장으로 환원해야 된다는 거죠. 28번에 그 성경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이게 예수가 죽죠. 죽는데 마리아가 예수가 죽은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이게 무덤은 열려 있고 시신은 있는데 시신은 없었습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시신은 오고 그 예수가 유령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시신을 잡으려고 만지려 하니까 유령처 나타나서 예수가 이야기하죠. 내 몸을 만지지 말라 그럽니다. 내 몸을 만지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이 표현이 굉장히 저한테는 많은 고민을 해 주었습니다. 왜 만지지 말라고 그랬을까? 근데 거기에 대한 신학적 태도 이론을 제가 한번 찾아봤었어요. 여러 이제 문헌들을 찾아보니 거기에 대한 그 각주가 많지도 않았었고 또 그들의 이론이 굉장히 연기주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결국은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 제가 여기 가져온 거예요. 첫 번째 저는 해석을 그의 죽음이 그의 죽음으로 돌려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우리는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위로한다고 괜찮아질 거야. 굉장히 낭만적이고 낙천적인 어떤 그런 위로를 한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잘 될 거야. 의사 선생님이 이미 이제 얼마 못 산다고 얘기를 했고 자기 증상도 이제 오늘 내일 모레 하는데 와가지고 그냥 그 봉장 두드린 말로 위로하는 거죠. 괜찮으실 거야. 다 나을 거야. 이런 이제 거짓은 아니지만 이렇게 위로의 말이지만 하지만 환자는 참 힘들죠. 마치 그런 거였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죽음 시신을 보고서 안타까워하고 눈물과 고통으로 만지려고 했는데 예수는 만지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그런 위로, 그런 위로, 그런 거짓된 위로가 아니라 나의 죽음이 그의 죽음이 있도록 온전히 그의 죽음이 있도록 남겨두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는 그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의 담론이 우리의 담론이 아니라 그의 담론이 되기 위해서는 그의 아픔이 그의 눈물이 그의 고통이 온전히 그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정하자는 거거든요. 함부로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언어로 포획을 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관점 우리 것으로 다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거를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이런 이제 전제를 두고서 저는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풀었어요. 우리는 그의 죽음을 우리의 이해 체계 속에서 바라보고 해석한다는 거죠. 즉 만지거나 말하거나 하는 기호 형식을 통해 우리는 사물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런 방식으로 잡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실제 진리란 뜻입니다. 실제, 리얼, 레알, 이렇게 진리죠. truth. 실제는 언어에 우리의 어떤 상징 기표로 포획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는 그런 방식으로 잡혀지지 않는다. 오히려 감각적이고 언어 기하학적인 방식으로 사물을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그 사물은 그 시신은 예수의 시신이었어요. 그 시신은 미끄러져 유령처럼 빠져간다는 거죠. 유령처럼 빠져나간다. 포획되지 않는다는 거죠.
미끄러진다는 거죠. 그의 죽음이 온전히 그의 것, 의미 있는 가치 체계로서 그의 죽음이 되려면 우리의 언어 규정적 판단을 언제나 이게 판단 중지죠. 무화시켜야 한다. 자신을 없애는 방식, 우리 자신의 판단을 비우거나 결여하지 않는다면 가난한 마음이나 악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공백으로 그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에 진정 그가 부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걸로. 그래서 이제는 죽음과 시신을 완료형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한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그의 죽음이 그의 죽음으로 될 수 있는 동사형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담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담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문화사회학적으로 죽음에 대한 담론에 대한 유형을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 한국 문화도 죽음에 대한 금기, 죽음에 대한 은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죽은 주위 사람들이 환자의 죽음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환자에게는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은폐하는 경우죠. 또 의심은 뭐냐면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환자가 의심을 하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순간. 그러니까 은폐가 클로즈가 되어지면 환자는 의심합니다. 증상은 그냥 죽을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아이들 쉬쉬쉬 그러면서 지들끼리 쏙쏙쏙 얘기하고 모니마트에서 그냥 저희끼리 보면은 이제 안 듣게 하고 또 쉬쉬하다가 뭐 보려면 또 이제 감추고 이런 그런 이제 죽어가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담론은 굉장히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퍽퍽합니다. 그죠? 오늘날밖에 안 남았는데 저들은 무엇을 진실을 숨기고 있는지 그 죽음에 대해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주체성을 나한테 주지 않고 양도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죽음을 그들이 좌지우지되어지는 이런 은폐와 가장과 이런 의심은 셀프 서버니티로서의 어떤 죽음 담론을 방해하는 것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개가 중요하죠. 이런 뜻은 사실은 엄마 의사 선생님이 며칠 남지 않았대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을 이렇게 사실을 서로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죽어간 사람이나 함께 위로한 사람이 정직한 대화를 할 수가 있죠. 와서 이제 엉뚱한 얘기하면 서로가 이제 남의 다리 긁듯이 실제를 터치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하게 돼서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1번과 3번 같은 경우는 우리를 자꾸 이렇게 오히려 환자의 죽음의 문제를 주체성을 타자에게 양도되어지는 이런 담론이 우리는 지향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자로 하여금 이런 자아 존중감이나 또는 환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어떤 판단이 자율성의 근간 판단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죽음이 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의 이런 제도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죽음의 담론, 장기적 활용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관점으로 저는 이제 다음 같은 예시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담론을 조금 지향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현대 윤리, 서구윤리의 근간이 되는 자율성 선행, 그다음에 공정성, 이런 게 이제 근거가 되어지죠.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 윤리가 되기 위해서는 윤리의 윤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사자에 대한 존중과 경외.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유용성이나 공리주의, 합리적 절차, 다수 행복, 이익 이런 어떤 가치의 문제가 어떻게 하면 사자의 존중과 경외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논자는 그 답변으로 기능성 또는 장기 기증의 효과나 기증이나 공리성에서 공리성이라는 것은 최대 다수의 많은 부분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입장에서 이제 우리의 담론이 이 존재함으로 또 객체 도구화해서 주체로 지향하는 구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예시를 이 he's dead와 he's not dead와 he's undead 이 세 가지를 가지고 he's dead은 그는 죽었다, 안 죽었다. undead은 죽지 않았다는 거죠. 죽은 것이 아니다. be 죽은 것이 아니다. not이 아니라 be, 한자로는 be, 아닐 비자죠. 아니다. undead. undead란 말은 dead와 not dead의 두 가지를 다 부정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긍정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죠? 1, 2, 3 하는 죽었다, 안 죽었다, 죽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undead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되고 있죠. 포함하면서도 또 이제 요 부분을 압니다. 이건 죽었다, 안 죽었다. 요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A는 죽었다, he's dead. B는 he's not dead. 그 다음에 공통분모, 공집합이죠. 여기서는 he's undead죠. undead. undead는 바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포함하면서 부정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그 not dead를 부정이기도 하면서 dead를 부정하면서 부정하기도 하고 이거를 dead를 긍정하면서 또 not dead를 긍정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 공집합의 어떤 이 부분이 우리의 논의를 지향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s dead를 A로 보고 not dead B로 한다면 undead는 A와 B 대립 갈등 해소가 되어지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해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이 이 공집합에서는 동일시가 되어지죠. 삶과 죽음이 반대가 아니라 또 부정이 아니라 동일시가 되어지고 이런 동일시에는 또 A도 없어지고 B도 없어집니다. 그죠? 두 가지가 사태 없어져야 동일시가 되어지죠. 우리가 동일시가 된다고, 내가 그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머문 자리를 비우지 않고서는 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머문 자리를 비우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한테 가야 되는. 내가 이 머문 자리를 갖고 있으면 그가 된다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부정이 돼야 되는 거죠. 부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상과 이게 동일시될 때는 이제 A도 없어지고 B도 없어지는 공백을 우리 존재가 판단 중지가 되어 부지가 되어지는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A를 1로 하고 B를 2로 한다면 공집합을 3으로 한다면 이 공집합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담론이 되겠죠. 이것은 바로 이 1과 2가 되는 지점이 되어집니다. 1과 2가 된다. 말이 안 되죠. 실제적인 현상계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지점이지만, 우리의 담론 그 너머의 가치 지향성에는 그 너머, 비욘, 그 너머에서는 이런 실제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없다 해가지고, 엄표로 기록이 안 된다, 모순이라 해가지고,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의 논의 더 이상 생명윤리는 윤리로서의 태도는 그냥 포기가 되는 지점이랑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따라서 언데드는 공집합은 A와 B를 모두 살려내면서 또 모두 부정합니다. 제가 부정이란 말은 모두 살려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관점을 A에 있는 태도이든 B에 있는 태도이든 간에 내가 어떤 지점에 있든지 간에 일단 부정을 통해서 지향이 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치 이건 해결의 어떤 그 부정 정신과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동시에 A를 부정하면서 B를 부정하고 B를 부정해서 A를 부정하는 것. 그러면서도 자신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용납하고 용납하는 동시에 또한 부정하는 용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용납하는 것마저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타자를 내가 용납하는 사랑, 용서하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선 그것마저 부정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윤리가 될 수 있는 이런 태도가 우리한테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데드 용법은 지금까지 논의한 담론의 한계로부터 부정의 방식을 통해 좀 더 지향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좀 이제 장기적 활용의 관점에서 다음 같은 담론이 성립되었습니다. 살았다라고 하는 부분.
이때 죽었다는 부분이 죽었다는 A를 규정하다 보면 이미 항상 때 이른 죽은 자를 규정한다는 거죠. 여전히 이렇게 다행의 과정인데 인종의 그 마지막 삶인데도 우리는 죽은 자로 규정할 수가 있겠죠. 이걸 조금 더 넓히면 뇌사자에 대한 판단에 대한 여전히 중추신 뇌신경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한 마음을 들일 수가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죽은 자로 규정하는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우리가 규정해야 전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가능성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B의 규정, 계속해서 이게 난 아직 죽지 않았어. 계속해서 죽음에 집착을 하다 보면 난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끊임없는 연명 치료를 계속해서 집착하다 보면은 그의 죽음이 완성으로서 소중한 가치를 오히려 놓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A와 B를 하나의 어떤 담론,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런 담론을 넘어서 있는 제3의 담론. 그러니까 A를 부정하면서 또 B를 긍정하고 B를 부정해서 A를 긍정하고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인정하고 동시에 부정하는 지향의 어떤 그 가치 개념을 언데드에서 저는 찾고 오고 싶다는 거죠. 이런 새로운 윤리 체계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 장기 기증을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담고 있는 생명 윤리에 대한 담론마저 부정하고 이 부정의 정신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성찰하고 있고 이것이라 확정하고 있는 내 자신의 엄표된 인식 관점마저도 성찰하고 그 성찰마저도 부정이 되어지는 이런 끊임없는 담론의 재생산이야말로 끊임없는 담론의 재생산이 결국은 윤리의 윤리, 생명 윤리가 지니고 있는 윤리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쓰면서 외국의 사례를 쭉 봤어요. 사례 보니까 여지 거기에서도 장기 기증 유가족들이 겪는 감정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걸 함께 애도할 것인가가 주로 이제 장기 기증 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 유가족들이 장기 기증을 한 유가족들이죠. 많은 경우 혼돈스러운 불확실한 느낌을 준다는 부분. 그다음에 죽음 선고가 대개서 어떤 텍스트를 사용되고 있는지 주로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또 뇌사에 대한 가족의 의사에 무슨 질문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 또 환자 가족은 나중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무시당한 척 느끼는 거. 장기 기증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거. 또 이식 조정자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지 못해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 또 주어진 정보를 이해할 시간과 정보가 공유되는 방식과 맥락적 이해에 대한 고려 등이 주로 이제 장기 기증에 대한 유가족들의 아픔이나 슬픔을 더 배가하는 경우를 기술한 논문을 봤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들에 대한 시신에 어떻게 가치와 명예를 회복할 것인가가 결국은 장기 기증이 활성화라고 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신장재단이 있습니다. 신장재단에서는 기증자 권리의 가족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가족의 시신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에서부터 이런 여러 가지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의 기증 내내 존중받으며 다루기, 이건 당연 우리도 하고 있죠. 어떤 방식으로 기증된 장기와 조직이든 간에 요구에 맞게 사용되어지는지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이것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만약 가족 구성원들이 원하면 소유자 본인과 가족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이건 잘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많은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만약 기관이나 가족이죠. 가족들의 요구가 있다면 수혜자의 상태에 대해서 갱신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자원에서 다음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가족들이 기증 전체 경험을 논의할 수 있는 지식이 풍부하고 세심한 사람의 이름, 전화, 카운셀러가 필요하다는 거죠. 카운셀러가 있고 장기 조직 및 기증에 대한 서류를 복사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고
이런 권리들이 이제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추정 동의, 이제 그 옵트인 방식을 넘어서서 옵트아웃 방식 추정 동의법까지 우리가 더 활성화되려면은 죽음에 대한 담론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장기 무심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이 우리 신체 수지,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이런 그런 말도 있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신체에 대한 어떤 훼손의 장기 말씀드렸지만 부관 참시 같은 이런 것에 대한 부정적 저항감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꾸 장기 물신주의에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외상적 기억으로 계속해서 환기되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애도에 대한 부분으로 더 포커스를 맞추는 장기 기증자들에 대한 그 권리나 그때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인 공유가 되어질 것인가가 초점을 맞추고 된다면 더 이상 이제 가족 이전 윤리에서 생명 대가족 공동체 윤리, 참전하려고 이제 중령의 정신이죠. 생명 대가족 공동체 윤리로 이제 제3자의 윤리로 이제 확장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과 죽음을 넘어선 곳에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본성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중화학적 담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 이제 좀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좀 지난한 제 설명인데요. 하여튼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오늘 말씀드렸지만 장기증에 대한 전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이문정신으로 우리가 우리의 논의를 조금 더 이문정신을 확장해서 좀 바라보는 것으로도 오늘 이 세미나에서 제가 이 정도로만 이제 같이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